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항암 치료가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밀의료가 여러 분야 있지만 오늘은 암에 국한된 정밀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정밀의료가 꼭 NGS라는 유전체 검사는 아니지만 이 NGS라는 그런 검사 기법이 임상 현장에 도입된 후에 암 치료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그리고 실제 이러한 정밀의료 기반의 치료법이 적용된 암 환자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암 환자 진료에서 이러한 정밀의료가 어느 정도 우리의 의료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항암 치료는 과거에는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항암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항암제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한테 치료를 해서 어떤 효과를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의 무기로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1990년도 말 그리고 2000년 초반을 접어들면서 이 표적 치료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약물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암 환자가 아닌 특정 그룹의 암 환자만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전에 항암 화학요법이 가졌었던 부작용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약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암이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였었던 시대이죠. 하지만 그러한 그 표적 치료제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또 그러한 표적 치료제에 대한 경험이,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환자나 치료하는 전문가들이 경험했었던 것은 결국은 약물의 내성 때문에 재발을 하게 되고, 재발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사망으로 이끌어진다라는 그런 참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014년, 15년에 면역항암제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면역항암제는 사실은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닌데 1980년 중반에 이 면역치료제가 암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사실이 발표가 되긴 합니다. 그게 소위 해서 인터루킨2, 또 인터페론 치료, 그 다음에 락셀이라는 그런 림프카인 액티베이티드 T셀이라는 그러한 셀들로서 치료를 해서 일부 고형암에서 효과를 보여준 사례가 발표되긴 합니다. 일부 고형암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장암과 또 악성 흑색종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암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암종들은 일반 다른 그 고형암에 비해서 면역원성이 강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면역치료제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암종이라서 일반 항암제가 말을 잘 듣는 항암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약들이 쓰여지지 않는 특별한 암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거쳐 오면서 이제 미래에는 어떤 길을 걸어가겠느냐.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새로운 신약의 패러다임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중항체라든지 또는 항체에 그 항암제를 매달아서 ADC, Antibody Drug Conjugate라는 이러한 그 약물군이 발표되긴 하지만 그러한 약물들이 미래의 치료가 될 것이지만 미래의 전부가 될 건가? 미래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미래에는 그러한 기존에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력을 토대로 한 새로운 플랫폼의 항암제, 그리고 거기에 동반된 진단기술, 이 두 가지가 같이 평행해서 발전해 나갈 거라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의심의 여지를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비춰봤을 때 새로운 약물의 플랫폼, 패러다임뿐만이 아니라 진단도 약물의 개발과 같이 평행해서 개발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예상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의 용어로 얘기했을 때 personalized medicine,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여기 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mRNA 캔서 백신, mRNA 캔서 백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을 하긴 하죠. 플랫폼 기술은 mRNA 백신이니까 크게 틀림은 없지만 이런 겁니다. 암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항원들, 소위 얘기해서 니오엔티젠이라고 얘기하죠. 암세포의 표면에도 존재할 수 있고 암세포가 부서지면서 망가지면서 나타내는 그런 일련의 그 니오엔티젠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니오엔티젠이 어떻게 하면 면역세포가 가장 잘 인지할 수 있는 니오엔티젠일까? 니오엔티젠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그 환자 개개인이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니오엔티젠이 뭘까? 라는 거를 유전자 변이의 분석만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예상되는 니오엔티젠, 변이에서부터 예측이 되는 니오엔티젠으로 그 환자의 T 면역세포든 면역세포들을 감작시키는 겁니다.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하죠. 활성화시키는 거죠. 어디에서? 환자의 몸 바깥에서. 그렇게 해서 환자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주입해 주는 것이죠. 그야말로 개개인 정말 잘게 나눠서 환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제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는 누구든 예측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만 언제 그것이 도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좀 예상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다수의 환자를 위한 항암 치료, 소수의 바이오마커, 생체 표지자들을 가진 표적 치료제의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법의 개발이 현실화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 정밀 의료를 구성하는 치료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에 항암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표적 치료제이긴 하지만 하나의 표적이 아니라 두 개의 표적 이상을 표적하는 표적 치료제. 사실은 표적 치료제도 우리가 플랫폼에 따라서는 스몰 몰레큘이라고 하는 케미컬 컴파운드, 화합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항체가 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약물의 특징은 어떤 표적을 겨냥한 약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하나는 케미칼이고 하나는 단백체입니다. 완전히 틀린 개념이죠. 표적은 같지만 모양과 형태가 틀리지 않습니까? 모양과 형태가 틀리다는 것은 약물의 작용이 틀릴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약물을 허가하고 규정하는데 어프로브하고 스페시피케이션 하는데 방법이 전혀 틀리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케미컬 컴파운드라고 하는 것은 화학 구조식이 처음에 확인이 됐다면 그거를 벽돌 찍어냈지 수천 장, 수만 장 찍어냈을 때 똑같은 화학 구조식을 가진다면 동일한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이고. 그러나 단백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백체를 하지만 만들어내는 공장이 이콜라이나 초셀 같은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플라스미드나 이런 것들을 세포 내에 집어넣어서 세포를 수백만 개, 수천만 배
증식시켜서 다시 이 세포를 분쇄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체, 필요한 단백체만 정제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 그렇다면 그러한 세포들이 증식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도, 습도, 용존산소, pH에 따라서, pH에 따라서 세포의 증식 정도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단백의 구성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치마다 단백체 구조를 살펴볼 수밖에 없고 스몰 몰레큘, 케미컬 컴파운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허가나 받기가 어려운 거죠. 약물 개발도 그만큼 시간을 걸리고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투자되는 노력과 시간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표적치료제는 아까 했다시피 암세포에서 활성화된 특정 분자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알려진 표적치료제는 그 중에서 케미컬 컴파운드 스몰 모레큘은 특정 분자의 세포 내에 존재하는 타이로신 키나제라는 도메인에 인산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인산화가 되려면 ATP라는 에너지 소스가 필요한 것이죠. 이 에너지 소스가 있을 때 ATP가 결합되는 부위 대신에 이 스몰 모레큘이 대신 결합함으로 해서 인산화가 일어나지 못해서 하위 분자의 활성화가 되지 못하게 해서 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것이 주된 작용 기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종양의 성장이나 진행이 되는데 이 또 다른 표적제인 항체 표적 치료제는 어떨까? 이 항체는 세포 내에 있는 인산화 과정이 아니라 세포막 바깥에 존재하는 표적, 지지대 이런 거게 되겠죠. 단백질의 이 피레침 같은 이런 주로는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죠.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서 세포 밖에 있는 라이간드, 리간드라고 얘기하는데 수용체와 리간드의 결합을 차단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포 내로 하위 신호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다소는 작용 부위가 틀리고 작용 기전도 좀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부분은 암세포에서 활성화된 특정 분자를 선택적으로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 이제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쓰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대부분 다 단클론 항체죠. 단백체죠. 그래서 면역세포와 암세포 사이에 이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관문 억제 물질을 억제함으로 해서 다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게 돼서 자기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형태의 면역 치료제가 바로 면역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루킨2라든지 인터페론 같은 것은 몸 안에서 생성되는 면역 물질들을 대량 생산해서 넣어주는 형식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면역항암제는 면역 물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활성화될 수 없었던 상태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들을 활성화되게 함으로 해서 다시금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해주는 그런 약물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쓰고 있는 면역항암제 이외에 최근에 보험 급여가 되었던 특정 질환이긴 하지만 CAR-T셀도 존재합니다. 세포치료제. CAR-T셀은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이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아마 한 70명 정도가 한 해에 새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의
좋은 객관적 반응률을 보이니까 이것도 새로운 처음 치료가 아니라 과거의 치료에 불응했었던 그런 소아백혈병 환자에서 효과적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B셀 림포마, 라지 B셀,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라고는 미만성 대비세포 림프암, 여기에도 지금 이 카티셀이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효과적인 세포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포 치료제를 제작하고 만들고 환자한테 주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암 정밀 치료를 구성하는 치료법으로는 생체 표지자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모든 암 환자한테 다 써서 다 치료할 수 있으면 뭐 치료는 다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도 잘 듣는 환자가 있고 듣지 않는 환자가 있다. 그렇다면 안 들을 환자한테 쓰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환자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고, 또 의료비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의료 자원의 낭비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들을 수 있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 전에 미리 갈라내느냐,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중요한 표지자를 예측 바이오마커, 예측 생체 표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의 임상 개발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예측 바이오마커의 개발도 같이 동반되어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이나 더 고도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폐암이면 폐암, 간암이면 간암, 위암이면 위암, 이렇게 장기에 따라서 또는 1기냐, 2기냐, 3기냐, 4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1기나 2기 같은 초기 단계에는 모든 암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소적인 치료 방법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몸에서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고 그 국소에만 존재한다면 떼어내거나 외과적인 절제나 방선 치료가 치료 방법이 되지만, 이미 그러한 단계를 지나서 그 주변 조직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죠. 침습하거나 아니면 림프관이나 혈관을 따라서 다른 먼 곳의 장기로 이미 전이가 됐다고 하면 그런 수술이나 방선 치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신적인 항암 치료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전신적인 치료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암 화학요법,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세포 치료제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했다고 해서 과거에 사용되었던 항암 화학요법이나 표적 치료제는 그럼 지금 임상에서 쓰이지 않고 면역 치료제만 쓰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세 가지가 현재도 같이 병용하거나 단독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개발되었던 치료 방법이라고 해서 현재는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서 과거에는 발생 조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되었다면 현재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암이 어디에서 생겼는지와 관계없이 이제는 암세포 내 유전체 변이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앞당긴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캔서 아고니스트 또는 티슈 아고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적절한 그 번역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암종 불문, 암 질환과 관계없이, 불문이라면 영어로 리가드리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암종 불문한 치료제. 다시 얘기해서 장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나오면 여기에 맞는 약을 쓰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런 암종 불문 치료제의 가장 첫 발을 디딘 약이 저는 그 MSD의 키트루다 펜브로리주맙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6, 7년 전에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신에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임상시험이 발표가 된 적이 있죠. 많은 환자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장암을 포함해서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 미세 부수체라고 얘기하죠. 미소 부수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미소 부수체를 가진 종양들, 대장암을 포함해서 종양들은 면역 항암제 매우 잘 들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이런 환자들만 모아서 임상시험을 면역 항암제를 줘본 겁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치료 방법을 투여했었던 환자와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고 높은 반응률을 보였거든요. 결국은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 미세 부수체의 불안정 상태가 존재하는 종양은 암이 어디에서 발생했던 건 상관없이 면역 항암제에 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성립이 되면 암종 불문하고 어떤 특정 환자가 왔을 때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검사 방법이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암종 불문 치료제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많은 암종에서 이러한 소수의 환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정확한 검사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면역 항암, 면역 화학 염색이든 FISH든 PCR 방법이든 NGS 방법이든 어떤 진단 방법이든 간에 이러한 암종 불문 치료제에 듣는 환자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매우 중요한 진단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약물의 개발과 진단 방법의 개발이 평행해서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Next Generation Gene Sequencing,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유용하면서 한꺼번에 수많은 유전자의 변이를 빨리 검사하는 방법인데 이 검사 방법은 과거에 이 이전에 염기 서열을 분석했던 Sanger Sequencing이라는 고전적인, 벌써 고전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이러한 그 염기 서열 분석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유전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잘라냅니다. 먼저 잘라낸 다음에 각각의 염기 서열을 종합해서 유전체를 빠르게 해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어 시퀀싱이라는 방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석 방법이 된 거죠. 왜 그러면 이러한 염기 서열 분석 방법이 개발되게 되었을까를 보면 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유전체를 해독하기 위해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하려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생어 시퀀싱으로는 한 사람에서 존재하는 유전체를 판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이언스에 시작해서 그래서 이 인간 유전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이 반드시 필요했고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꾼 서열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염기서열이 분석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이언스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죠. 상용화가 되어야죠. 이거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빠른 방법으로 실제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을까 해서 개발된 방법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이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분석 기법에 의거한 검사 기기와 그 다음에 이 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생물정보학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해내서 실제 임상에 유용한 결과만을 우리가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10이나 20GB의 엄청난 분량의 유전자 변이 결과가 실질적으로는 A4 용지에 한 장으로 나온 데까지는 얼마만한 시간과 노력과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까. 이런 거죠. 그렇죠? 10기가나 20GB면 엄청난 분량의 정보잖아요. 그 중에서 A4 용지 하나로 나오려면 결국 뭘까요? 뭐가 이 환자의 암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인지를 솎아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영어로는 참 좋은 거, 솎아낸다고 안 하고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과해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과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 말이지만 그렇게 딱 와닿는 저는 아니지만 솎아낸다고 얘기하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터링을 통해서 저 A4 용지 하나로 주치의에게 전달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주치의는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죠. 현재 NGS라는 검체 분석은 4년 전부터 보험급여가 빠르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큰 병원, 종합병원의 유전체 분석실이나 또는 그게 안 되는 병원은 외부에서 외주를 줘서 분석업체가 결과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병원마다 이 NGS라는 검사 방법에 포함되는 유전자 변이의 개수, 여기서 한목에 얘기해서 패널이라고 얘기해서 패널에 들어가는 유전자 변이 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뭐 100개에서 한 300개 내 유전자 패널을 분석하는데 최소한 3주 이상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NGS라는 검사 방법이 실제 임상에서 치료법의 결정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무엇일까? 비용일까? 아니면 검사 결과의 해독 방법의 어려움일까? 아니면 턴어라운드 타임, 결과가 전해질 때까지의 시간일까를 순위를 맞춰서 보면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앞에 환자가 놓여 있는데 3, 4주 기다렸다 오세요. 3, 4주 기다리시면 좋은 치료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임상 현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NGS라는 좋은 검사 방법이 치료받지 않는 환자의 첫 치료로 응용되는 데는 턴어라운드 타임이 가장 허들이다는 거죠. 아울러서 뭐 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는 보험급여가 됐잖아요. 적어도 3기나 4기의 진행암 환자에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50%면 5%보다는 10배를 더 내지만, 사실은 이 검사 방법은 항암제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one time is good enough. 한 번이면 족하니까, 저는 물론 그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 있어서 50%의 한 차례 본인 부담은 저는 큰 장애 요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검사 방법의 해독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거 뭐 다 유전자인데 이 A4 용지 하나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한 페이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한 30여 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온 유전자 이외에 또 그 다음에 의미를 가진 제2선의 유전자도 그 다음 페이지에 존재해 있고, 각각의 유전자의 기능이 무엇인가도 그 뒤에다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임상에서 쓰면 어떤 약을 썼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임상에서 쓸 수 있는 약이 아니라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어디에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문의해봐라 하는 인포메이션도 그 결과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치료 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반론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돈을 들여서 NGS를 했으면 모든 암 환자에서 치료법이 다 찾아집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NGS를 통해서 확인되는 유전자 변이 각각에 대해서 약이 다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건 아니죠.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약이 다 개발된 다음에 NGS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개발을 해 가면서 NGS도 같이 개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 이제 저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설사 지금 현재는 이 NGS 통해서 나온 유전자 변이가 약이 없다 하더라도 전임상 연구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유망한 타겟이라면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GS에서 나온 답안지 그 이후를, 그 이상을 우리는 인터프리테이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머리엔 들어오시지 않겠지만 여기 나온 현상대로 여기 뭐 유전자가 나왔으니까 이런 치료법이 있네. 아니면 안 쓰는 거고 단순한 게 아니고 설사 지금은 이 유전자 확인되었던 유전자에 맞는 약은 없다 하더라도 이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임상이 아닌 전임상에서는 어떤 타겟이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약을 만들 수 있다면 또는 기존의 항암제가 이러한 유전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고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A4 용지에 써져 있는 그 종이 위에 써져 있는 그 내용만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 별로 NCCN 가이드라인이나 ESMO 가이드나 치료에 대한 공고안을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은 이미 많은 에비던스를 축적되어서 전문가들이 그런 에비던스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모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올리는 걸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에비던스 레벨 A, B, C 해서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덜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는 컨피던스의 레벨을 정합니다. 그런데 정밀의료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컨피던스 레벨을 정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에비던스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근거하는가? 대부분 임상시험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유전체 검사를 하게 되면 임상시험이 가능한 유전체 변이도 있지만 굉장히 희귀해서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이것은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환자를 리크루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한 에비던스 레벨을 정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죠.